원전은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경영 문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 메타버스를 그 자금의 일부를 좀 진짜 긴 호흡으로 이거는 사놓으시면 괜찮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ETF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전주하고 남북 경협주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이슈의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 이번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화두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자동차가 요즘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GM이나 그렇죠. 포드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았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이게 자동차가 먼저 매를 맞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자동차를 돌려 세운 거에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게 그 12일 날 주가가 엄청나게 깊게 빠질 때도 현대차, 기아차는 몇백 원 빠지거나 보합이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이 뭐 1% 넘게 빠지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쇼테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은 말레이시아에 5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가 그동안에 다 공장 문 닫고 코로나 때문에 조업을 못 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막 백신 공급되고 접종률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예측컨대 이거는 예측입니다. 예측컨대 이번 달 안에 과거에 한 80에서 90% 정도 다 회복해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상반기에도 한번 이런 적 있어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테지 문제 때문에 이거 곧 회복된대더라 이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6월 7월이면 회복되지 않을까? 그때도 한번 우리가 거기에 소위 말하는 헛다리를 한번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그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서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되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부터 이걸 사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미국과 또 동조화되는 건데, 이제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 세트 메이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저는 이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게, 기업이 뭐 얼마를 벌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전기차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율주행까지 그렇죠. 이제 더 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옛날 차 만드는 회사 같은 느낌을 그렇죠. 들잖아요. 그러니까 GM 변신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 GM이 지금 변신됐냐? 변신된 거 아니거든요. 주식은 미래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빨리 이거를 선언적으로 이걸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전기차 회사라니까 앞으로 우리도 세계 굴지의 자율주행 우리도 한다니까 뭐 거기에 관련된 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느려요,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어차피 갈 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포드나 GM이 어떤 차를 만들었는데 다른 세트 메이커가 그거 비슷하게 몇 개월 내에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신선감 있게 그거를 빨리 미래로 가는 거를 자꾸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하긴 그 가장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이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그냥 처음부터 전기차로 네. 시작을 한 기업들은 그냥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내연기관에서 이걸 바꾸려면 노조부터 시작해서 직원의 재배치, 뭐 설비의 재배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스피드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뭐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배터리의 내재화의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배터리 내재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세트 메이커들은 다 지금은 뭐 사다 쓰지만 궁극적으로 얼마 안에 우리가 내재화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급으로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현대 기아차도 그게 지금 내연기관으로 말하면 엔진인데, 그러니까 배터리랑 모터가 엔진이랑 마찬가지인데 세트 메이커가 그걸 안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는 의문이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를 투자자들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우리 배터리, 우리 모터는 우리가 만든다. 뭐 안 되면 딴 데랑 얼라이언스를 해서라도 뭘 하겠다든지 뭐가 이렇게 그 납득 갈 만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은 뭐 노조 문제, 기존의 라인의 문제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죠. GM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속도 부분에서 좀 더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해야 확 해줘야. 시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근데 뭐 모빌리티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로봇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그건 많아요. 근데 하긴 그런 말씀, 뭔가 임팩트 있게 확 질르는 게 없는 것 같다. 갑자기 어느 날 UAM인가 도시에 그 얘기했다. 뭐 로봇 얘기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딱 이런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 그냥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아니면 사든지 재밌잖아요. 전혀 자동차 회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마치 그 윈도우가 팔 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우리도 해야 사람들이, 그리고 어차피 그 기존 라인에서 노조하고의 문제 이런 거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거고 뒤로 뺀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전기차 세계로 확 들어가는 모습. 네. 그러면 좀 뭔가 모멘텀이 확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쨌건 지금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안심하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런 위험하다. 단계는 아직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주하고 남북경협주가 요즘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또 유럽에서 또 나오는 이슈도 있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둘 다 이슈 종목이에요. 근데 원전주하고 남북 경협주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이슈의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둘 다 투자 대상으로 자주 이슈가 나오니까. 먼저 이제 원전 쪽을 말씀드리면 이게 요새 이제 새롭게 세계적인 테마로 등장했어요. 왜?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에너지 값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자력도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이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럽의 이제 EU 10개국이 원전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기고문 같은 거 내고 그렇고 프랑스 2030, 프랑스 2030 자기네 이제 계획에 소형 모듈 원자로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친환경, 환경기, 수소 이런 데 41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선언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젠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선으로 가는 정책 테마 중에 하나다. 이거는 안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쪽 정당에선 한 분이 정해졌고 이제 나머지 정당도 이제 곧 정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양 정당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책으로 원전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때마침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도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원전 얘기하면 뭐 아주 나쁜 사람 취급받았는데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핵 폭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죠. 방사능 오염 뭐 이런 그 거. 일본 그 네, 뭐죠? 네. 그 쓰나미 때 그 핵발전소 네. 그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데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남북 경협 이슈는 이건 이런 거예요. 좀 멀리 있는 그렇죠. 재료예요. 되게 불확실하죠. 그리고 네, 멀리 있는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슈로 하는 트레이딩 영역에다가 놓고 보셔야지 남북 영역이 그렇게 돼서 뭐 어떤 분은 뭐 철도 그러면 이제 뭐 그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뭐 종자 비료 이렇잖아요. 우리가 분류할 때 남북 그렇죠. 경험 얘기하면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철도 그래. 그러면 그런 이슈 터지면 그냥 사서 트레이닝으로 딱 이렇게 해야지. 진짜 우리가 철도가 다 낮아가지고 뭐 시베리아를 통해서 뭐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직접 뭐 어떻게 뭐 이런 거는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고 그 안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전 이슈하고 남북 경협 이슈는 조금 그런 결의 차이를 인식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을 건데 원전은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경협 문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그 이번에도 그 우리 그 전력난 문제도 그렇고요. 결국 신재생 에너지 이게 어떤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좀 대안을 만들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나라가. 그런 가운데서 대안이 또 소형 원전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쪽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신도시급의 이런 소형 모듈 원자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님비도 잘 안 일어나죠. 지금 우리는 뭐 저기 바닷가에서 한 다음에 그걸 끌고 올 거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 전기는 딴 데서 다 쓰면서 왜 위험한 건 우리가 맞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열병합 발전소 비슷하게 지역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지역에서도 뭐 왜 우리 아파트 옆이냐 이런 잡음은 나오겠지만 그건 되게 그쪽은 전기요금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묶여지는 게 우선은 송전 라인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송전 라인이 길어지면 로스가 워낙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뭐 우리도 지자체 어디에서 뭐 이렇게 근데 이 원전 문제는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얘기를 정치적으로 자꾸 이슈가 자꾸 돼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판단하기엔 그렇게 본다. 네. 남북 경협주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간단하대요. 네, 저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그 평화무드 네. 막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방산주를 사래요. 네, 네. 왜냐면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네. 그 막 협력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평화 분위기가 막 이렇게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북경협주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떨어지는 방산주를 사고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방산주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걸 팔고 남북경협주를 사고 이걸 계속 스위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면 그게 맞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멀리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합의를 보려면 이니셔티브를 자기네가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북한은 수틀리면 뭔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떨어졌던 방산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짧지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산주도 그렇고 남북경협주도 그렇고 이거는 멀리 있는 재료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도 재미난 부분이긴 하다.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추격 매수는 피하자. 네.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대부분 많으니까. 작년엔 됐죠. 추격 매수 해도. 왜냐면 그 상승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래서 됐는데 올해는 추격 매수는 어차피 힘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우리 메타버스도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 네, 네, 나눴지만은 미래적으로는 좀 길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이렇게 뭐 글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가 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타 유니버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개념 정리가 정확히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어제 그 메타버스 그 ETF 네. 이게 이제 4개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ETF 구성을 아시지만 ETF는 이 추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추종 지수를 만드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더하기 엔터테인먼트가 일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엔터테인먼트도 좀 움직이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뷔한 날 치고는 성공을 했는데 뭐 엔터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진 않죠. 왜냐하면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력을 가진 거 또 그런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 실어야 할 컨텐츠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분류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돈이 된다 했을 땐 큰 놈이 다 먹는다. 그렇죠. 예, 지금은 아직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거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우린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정립이 안 된 건데 그냥 메타버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멀지만 아직 개념 정리는 안 됐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진짜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길게 넣어둬도 되는 그런 자금이 아주 조금이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보초병 보내듯 기분으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메타버스도 괜찮죠. 네. 그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책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저자가 이인화 교수잖아요. 이화여대 전 네, 네. 미디어학부 교수인데 물론 이건 필명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어저께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몰랐는데 16년간 한국에서 최초로 메타버스와 16년 전서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었대요. 이화여대 미디어학부를 만들면서. 그래서 무슨 그 가상현실 뭐 그런 연구소를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었던 자료들을 사방팔방에서 갑자기 다 가져다 이용도 안 하고 잘 써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월드와이드의 WWW 이게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메타버스가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돈 벌 곳이 우리는 뭐 로블록스라든가 이게 얘기하잖아요. 플랫폼들, 네. 제페토라든가. 네, 네. 근데 이거보다는 미국 서부의 금광 붐이 일었을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는 삽하는 사람들, 네.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그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참 재밌었는데 그렇죠. 인문학 하시는 분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가 분명한 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인터넷처럼 세상에서 그 없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요즘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저도 아침에 올 때 내비를 이제 틀고 왔지만 네. 이게 막 3D가 되고 막 이러지만 이게 이제 메타버스화 되면 실제 현실에 가상을 더 입혀갖고 진짜 실물 같은 메타버스가 적용된 내비게이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우린 거기서 못 벗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아니 그 메타버스 활용해가지고 뭐 콘서트라든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BTS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가수들이나 그런데 나 저보고 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보면 그 느낌을 안 돼요. 실제보다 더 열광한대요. 그 안에서 내 캐릭터가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춤을 같이 추면서 하니까. 네. 그 안에서 막 콜라 던지고 우리 실제 할 수 없는 일들 그 안에서 막 욕구가 다 터진대요. 발산이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재미를 들리면은
오프라인 공연 재미없어서 밋밋해서 못 본대요. 이제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의대를 가면 정신과를 가야 되겠군요. 이제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인간이 점점 외로워진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외로워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교류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좋겠는데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당주님도 기억하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마이스페이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가상세계. 예. 그 지금의 메타버스가 네. 사실은 그때서도 있었던 거죠. 가상세계니까. 네. 그래서 캐릭터 만들고 서로 안에서 결혼도 하고 뭐. 네. 근데 그때는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줘가지고 네. 클릭 한 번 하면 로딩 시간이 그래서 이제 결국 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상당한 하여튼 저도 그 편집 끝나는 대로 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속도보다 이 기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렇죠. 전진을 하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그 교민들이 한국 식품점 가서 맨날 그 비디오를 빌려서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왜 빌려서 뭐 이거를 그냥 바로 지금은 뭐 이게 문제거리가 아닌데 야 그거를 그냥 틀어갖고 인터넷으로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그거 전문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괜찮지 않아? 그러면 그 한국 식품점 가서 안 빌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 기술 그 끊어져서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인터넷 시스템이 안 네. 좋잖아요. 그랬던 게 지금은 뭐 전혀 이것도 유튜브로 방송되죠. 전혀 그렇죠. 우리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까지 이야기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만 용어만 바뀌다 뿐이지 과거에 실패했던 시도해봤지만 그렇죠. 좋은 네. 성적을 못 냈던 아이템들이 다시 새로운 용어로 디자인돼가지고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메타버스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니 메타버스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길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 메타버스를 그 자금의 일부를 좀 진짜 긴 호흡으로 이거는 사놓으시면 괜찮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ETF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